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시더 마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주가는 1000 밑으로 주저앉고 원화는 달러당 2000을 훌쩍 넘고 사람들은 대북 폭격설 때문에 생수 라면 사재기를 한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 그리고 취임 일주일이 지나도록 트럼프의 축하전화는 없다. 지난 4월 13일 한 언론사 칼럼 내용입니다. 문재인 당선 시 한반도에 닥칠 위기를 가상으로 그리며 이번 선거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으니 투표 잘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홍석현 대미 특사와 만난 미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북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 보수는 60년 넘도록 친북 좌파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 본질은 협박이죠. 보수가 아니면 우린 망한다. 한 달 전 이 칼럼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 모두가 그 시간을 직접 겪은 후에 그런 협박이 얼마나 사기였는지 기억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안보팔이 벗어나서 제대로 된 진보 보수의 대결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 언론사는 중앙일보였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에게 매우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내십시오. 요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새 정부 출범했기 때문에요. 네, 시사방송 특성상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데 뭐 10분 단위로 계속 쓰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좋은 뉴스, 재밌는 뉴스가 많아서요. 볼 맛이 납니다. 그것도 너무 많으면 직업이 좀 힘들어요. 자, 일단 인사가 주말에도 계속 쏟아졌어요. 네. 네, 경제외교안보 인선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부총리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됐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경제자문역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가 눈길 끄고 있는데요.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임명이 됐고 저희가 이제 주말 방송을 하니까 윤석열 검사.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네.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윤석열 검사의 임명도 저희 방송에 다루지 않고 넘어가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 윤석열 검사만 그 인사 때만 해도 또 대단한. 예, 깜짝 인사였죠. 예. 다 잊혀졌어요, 벌써.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가지고. 인상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윤석열 검사도 그렇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렇고. 네, 강경화 외교부 예.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이 전반적으로 인사 일단 너무 많으니까 경제 분야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삼성 저격수라고 양대 저격수라고 불리는 장하성 김상조 모두 입각이 됐고 그런데 경제 전체 라인으로 보면은 보수 성향의 김광도 교수 그리고 관료 출신 뭐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관료니까 예. 이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입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들어가서 네, 국무조정실장 했습니다. 네, 경제부분에서 이제 진보 보수 중도 다 있다. 네, 이런 균형을 맞춘 것 같고 외교부 장관 인사도 대단히 이례적인 분이죠, 이분이. 네, 첫 여성이고요. 첫 비외교부 출신입니다. 물론 외교부에 몸을 담긴 했는데 고시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외교부에 잠깐 특채로 여성국장인가요? 예, 한 적이 있다고 하고. 근데 이분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했지만, 그리고 실제 이 정부에서 먼저 밝혔지만 위장 전입하고 이중국적 문제. 네, 딸의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고요.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인사, 다른 분들도 다 언급할 만한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인사를 전반적으로 보며 느낀 거는 굉장히 세련됐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인사를 상징하는 장면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발표했을 때 반응이에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네. 우와. 다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네. 저런 일성이 나온 겁니다. 출입 기자들도 탄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탄성이라고 탄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탄식? 예. 네. 탄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인물도 좋지만 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이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석열 검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반발할 시간과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빨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유명한 그 검사와의 대화. 그때 사실 검찰은 우리 사회 분위기, 정치권 분위기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잠깐 컷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 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네, 2003년입니다. 네. 이게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데 당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과 검사가 최초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신 고졸이잖아 웃으면서 그리고 나이도 나랑 똑같은데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뉘앙스거든요. 깔려있는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광경을 가장 앞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 거대 조직, 이 개혁 문제는 선의, 뭐 명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타이밍이 오자 아주 땅! 타이밍이 예술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선,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편집장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집장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이미지. 혹은 아웅산 수치 여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동시에 오버랩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한국 커리어먼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련되고 강인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먼저 들었고 실제 네. 커리어도 그렇죠. 네, 음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애써 염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난민, 네, 외교 이주자. 난민, 네. 인권 문제요. 네. 이런 전문가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외무부에서는 대부분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럽 수준의 스탠다드로 국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최초의 외교부 수장이다.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정부가 약점을 다루는 솜씨도 굉장히 노련해요. 딸 위장 전입. 통상 위장 전입이 이제 부동산 투기나 학군 때문에 그건데 이건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거고, 자녀 국적 문제는 대부분 아들의 군대 면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라서 그것도 아니라고 본 거죠. 또 딸 국적 회복하겠다고 남편이 밝혔습니다. 그거는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한 국가의 장관이면 그리고 특히나 외교부면 자녀의 국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약점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노련하다. 청문회 때 당연히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5대 비리 안 된다.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던 사례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평가 받아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미리 내놨어. 이렇게 되면 야당이 원래 막 칭송만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있던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청문회에서 탁 치고 나와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뺏어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인선 발표 나고요.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관련해서 인사원칙 무너진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논평 내긴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 그런 논평을 낼 수 있고요. 청문회에서도 집중 공격하겠고 언론에서도 그때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김빼기에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련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받은 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노련하게 처리하고 세련되게 처리하고 있다. 인물도 그렇고.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윤석열 검사 관련해서 인사 있자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인사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요.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드러난 유일한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평검사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단위에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게 없습니다. 타이밍에,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워낙 타이밍이 잘 때려서. 자, 다음 순요. 네, 이 해당 이완규 부천지청장은요,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도 인상 문제를 거론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인사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59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는 꼭 일주일 만이고요.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임명하는 날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네. 그 홍석현 대미대사가 이제 틸레선 국무장관을 왜 탄핵 기간 동안
방한했다가 외교부가 그렇게 밥 먹고 하는데 안 먹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 체제 보장하고 군사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한 미국과 남한 새 안보 라인이 어떻게 나오나 말로 안전 보장은 필요 없고 떠보는 목적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협상에 서로 나서더라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상태로 나서겠다. 뭐 그런 메시지겠죠. 자, 관련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상임위원회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연차 내고요. 오늘 하루 연차 내고 어제부터 양산 사저에서 머물렀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휴가였어요? 네,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휴가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 휴가가 연간 21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웃음이 빵 터졌는데 대통령 연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차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워낙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니까 성격 대단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내 휴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거의 틀림없이. 그리고 규정을 뒤져봤겠죠. 대통령이 아무도 그걸 안 물어보는 거니까 뒤져봤더니 대통령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연차가 21일입니다 하니까 그럼 그중에 하루 써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이 대통령도 이제 룰을 따르고 룰만 따르면 연차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샐러리맨들한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다른 뉴스 전에 제 나름 현 국정지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리얼미터하고 만나겠지만.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 상징을 잘 다룬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검찰 개혁. 이건 무슨 담화문 당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혁신위원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상징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처라는 게 국가에 헌신한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 가슴 절제술을 했다고 강제 퇴역 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 복귀했단 말이죠. 국가에 헌신했는데 국가가 퇴출시켰어요. 그러한 여군보다 국가 보훈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 없단 말이죠. 이것도 상징인 것이고 인사들이 이런 상징을 굉장히 여러 레이어로 담고 있어요. 뭐 성평등이나 지역 안배나 진보 보수나 뭐 서열 탕평도 있고요. 탕평도 있고 서열 파괴나 격식 파괴나 그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인사를 보고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8 기념식장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4.13 제주 피해자들이에요. 이거 언론에서 잘 안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이 전국 16개 도시에서 다 선발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안 따지는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애창곡 상록수를 부른 사람이 안철수 후보 지지한 가수 전인권이었다. 뭐. 아니면은, 그리고 찾은 식당이 5.18 희생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뭐.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찾아갔는데 미리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름표를 달지 못하게 했다. 이 디테일에 다 상징을 담고 있거든요. 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창조경제, 이명박 녹색경제. 이거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뭔지. 근데 2주 지내는데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하는 거를 일일이 말로 하지 않았지만 상징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강력한 메시지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건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저는 인문학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되면은 야당이 이 기존 문법으로 상대하기 어려워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계속하면은 소위 문화적 헤게모니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가 이 보수의 표를 주는 이유는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는 좀 촌스러운 운동권이고 그다음에 보수는
성공의 이미지를 독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옳지만 가난하고 촌스럽고 무능한 진보.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미지가 그랬던 이기적이지만 성공하고 세련되고 유능한 보수. 이런 진보 보수 상징 대결에서 항상 진보가 졌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뭐 조국 교수나 광경화, 윤석열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진보적인 게 굉장히 쿨하고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정의로운데 실제 성공도 한다. 이런 이미지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반면 보수는 지금처럼 하면 꼰대스럽다. 뭐. 너무 완고하다. 능글능글 맞다. 또는 뭐 후줄근하다. 여성을 비하한다. 이런 이미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상징투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 스타일을 보수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상대해야 한다. 이 상징투쟁에서 계속 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나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보 보수가 적당하게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정부를 상대로 옛날처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번 정부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제목 정도 몇 가지 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차기 업무 지시가 4대강 제조사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4대강 제조사를 지시했겠죠. 네. 문제는 계속 제기왔으니까. 예, 다음은요? 예, 그리고 넥슨이 강남 땅 거래 이전부터 우병우 처가 땅인 사실을 알았다라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건이 담긴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관련 소식이네요, 결국. 넥슨. 검찰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재조사, 재수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예. 하여튼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세련된 정부다. 상징투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염 안 깎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징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염 안 깎는 게 좀 세련된 것이다. 이런, 예.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대통령 지지도 이야기 저희가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옆에서. 네. 킥킥 웃으면서. 자, 취임 2주차 지지도가 나왔나요? 네. 네, 나왔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후보를 투표한 국민들 대다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취임 직후에는 전망을 물었고 취임 2주차에는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인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인 81.6%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고요. 반면 10.1%만이 잘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81.6%의 긍정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4주차에 취임하셨을 때의 첫 번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4.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6.8%포인트가 더 높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유난히 낮았어요. 네. 유난히.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였습니다. 5.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주차 물론 뭐 인수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긍정평가가 높이 나온다. 네. 언론과 이제 허니문 기간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징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긍정지수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주목할 점은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4%의 득표를 올렸고 나머지 한 60% 같은 경우 투표를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한 대다수가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78%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78%가 예, 높은 편이네요. 상당히 한
4명 중 3명 이상이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잘한다고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 투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하나 더 볼 것은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1%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지수네요. 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무려 95%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불과 3%만이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예, 연령대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3%가 긍정평가를 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71%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상징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간, 이렇게, 이게 점점 그 문화적 헤게모니 대결에서 이겨가고 있다는 게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어간다는 건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쪽이 더 세련되고 이쪽이 더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스타일을. 자, 보통 2주차에는 다른 정권, 그러니까 리얼미터 데이터나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상 대통령 취임 2주차에는 보통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통 떨어집니다. 2주차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세하게 준비는 안 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두 번째 주에서는 소폭 떨어졌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아, 리얼미터 그때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혼나시고 그럼.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취임 직후에 네. 여타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타 정권의 취임 직후 올라가나 하락하나 이 통계도 좀 알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갤럽은 있잖아요. 자료가 그죠? 있는데요. 네. 예,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셨고요. 다른 조사 사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2주차 흐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보가 뭐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꼬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해 주려고 책가방 여는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아이들, 예. 소통 홍보를 많이 꼽았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포함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요 여론조사에는 말이죠. 네. 물론 쪼그리고 앉아 사인하는 거 파격 소통 행보 이것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런 여론조사에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런 거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을 설계를 할 때 저는 꼬마 앞에 쪼그리지 않아가지고 대통령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 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것이 1위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총수님 생각이고 어쨌든 1위가 예상 외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과 개혁 행보가 1위로 나타났는데 취임 직후에 1순위 개혁 과제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일치하는 결과인데 역시 검찰개혁이 1위로 나타났고 정치개혁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각 당 지지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요? 예, 2014년 3월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 이후로 50%대 초중반으로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67%까지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12%대로 호남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3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했고요.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28%를 기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12.4%로 2주 연속 하락했고요. 국민의당 역시 7.7%로 떨어졌는데 2주 연속 한 자릿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역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6.8%, 6.6%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6%를 기록했는데 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문재인 효과로 인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쏠린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기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인터뷰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올까 봐 다른 전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꼭 연결해서 전화하려고 했던 것은 네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이 검찰직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예예. 서울지검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예예.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예, 23기 동기입니다. 예, 액면가로는 거의 삼촌 조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연수원 다닐 때 그렇게 뭐 자주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연수원 동기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네네. 어떤 분인가요?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조직을 본인은 사랑한다고 또 했고요, 실제 검찰 조직은. 뭐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댓글 수사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이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이 됐죠. 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지검장에 임명을 했어요. 예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 스스로가 그 임명에 대한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 유지가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으로 본다. 그것이 인사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대통령이 이미 말한 내용 이상은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뭐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뭐간디 불구속 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공소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공소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한 기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소, 그다음에 특검에 의한 뇌물 기소,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기소. 이 세 파트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네네. 언론에서는 정치 검찰로 표현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개혁의 의지도 있는 거겠죠.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이 되고 국정농단 우병우의 실체가 정윤회 문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것이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후과로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그 이 인선에 대해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요. 네, 검사 인사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장관이 없는데 그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 뭐 차관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고요. 더욱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뇌부에 관해서 오히려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완규 지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그것을 사실상 검찰로 넘기라는 그러한 뭐 의지를 표명한 뭐 사안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같은 동기입니다. 인사권 저도 기억하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지 말고 검찰이 스스로 인사하게 인사권을 넘겨라 이런 취지였죠. 검찰 중심주의의 아주 뭐 맹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폭 빠져 있는 분인데 다른 면은 전혀 고려함이 없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뭐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한 법리는 밝기 때문에 뭐 일견 존중할 부분도 있지만 왜 우병우 수사가 부실됐고 또 돈봉투 사건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그렇게 정권 초기마다 그렇게 개입을 하는지 그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2003년 검사의 대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었죠? 예.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대통령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있었고 적어도 법조 후배들인 검사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면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역량, 동력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셨는데 뭐 작정해서 나온 대표 선수들이었죠, 검사들이. 그 궁금한 것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에서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검사의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의원님은 물론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확실히 그 질문지대로 안 하시네요.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지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근데 과거의 일이고요. 근데 저기 다이어리 들고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 청와대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간략하게. 역시 검사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믿었던 검사들이 그 검사들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조도 있었습니다. 선의가 선의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뭐 요약하자면.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서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고검장급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으로 바꿨다.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검장은 말 그대로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는 바로 밑에 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고검장으로 이제 그렇게 인사가 개편이 되면서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심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을 다 했느냐 하면은 또 뭐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보직을 하는데 고검장이 되면 바로 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검사들이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뭐 자신의 보신 인사 문제에 신경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고검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검찰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그런 뭐 인사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해라. 그런 의미군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고. 자,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내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되어질 전망입니까? 이제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신데 충분히 뭐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박관천 경정 또 한일 경위 이런 분들의 결국은 진술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박관천 경정도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한일 경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거꾸로 그 뒤에 어떤 국정농단의 사례들을 거꾸로 되짚어서 복기를 해보면 정윤회 문건의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대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이 공소 유지를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사가 그 공소 유지를 맡는데 더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의한 최순실 등의 직권남용 등의 어떤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최순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삼성 등의 뇌물수수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시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이 기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다 중복 기소 뭐 이런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 직권 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그렇군요. 이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사할 부분은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그 한쪽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 수사를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귀를 하면 아마도 수사의 미진이
드러날 것이고 이 부분이 국정농단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기업에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하셨는데 기업 관련 수사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요? SK 부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첫 공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특히 뇌물수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사 출신으로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뇌물수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그건 탄핵 재판이었고, 예. 이 뇌물수수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성신약 그 회장님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든지, 박원호 씨와 같은 전마사회 감독의 진술도 다소 이제 흐릿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감이 조금 다소 와해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디게 아주 나사를 이렇게 세게 조여야 된다. 조여야 하듯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윤석열 검사 임명이 중요해진 부분이 있군요, 이게.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4년 반 동안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큰 과정은 역시 특검 수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수사의 결과가 공소유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은 19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법무부 차관 혹은 대검찰청 차장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대단히 내부에서도 신망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 뛰어난 그러한 분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당에 계시니까 다 칭찬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금노 차관은 아시다시피 진경준 검사장 특임 검사로서 멋지게 아주 순식간에 잘 해냈고요, 수사를. 그다음에 봉욱 차장은 자타공인하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 얘기는 그만. 그 얘기는 못 하십니까? 예, 이 정도 하십시오. 그게 본인이 고사하셨나요? 언론을 통해서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아직 안 왔군요. 네. 좋습니다. 역시. 예. 전화만 계속 기다리시는 상태인가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그러면 혹시라도 장관이 되시더라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장장님. 아직 후보 상태라 그러시는지 오늘 인터뷰도 약간 예전처럼 예리하지 못하고. 보다는 지금은 청와대 국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장관 되시면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